있느냐 없느냐. 그죠? 페이지 210쪽 하고 있어. 210쪽. 우리 1학기 부분 했고요. 1학기 부분에서 화학 빼고 생물은 평가를 한번 봤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막 그래갖고 막 골지체, 소포체 막 배웠던 거 평가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화학은 평가를 곧 볼 겁니다. 언젠가는 볼 겁니다. 화학도 보고 물리도 보고 지구과학도 봐야죠. 그죠? 1학기 마무리 한번 해봐야죠. 1학기 거. 여러분은 까먹지 마세요. 최대한 재수 없이 대학을 가야 되는 그 학년이다 라고 생각을 꼭 마음을 갖고 가십시오. 노가다 뛰면 되죠. 자, 노가다 뛰면 쉽지 않습니다. 노가다도 몸이 받쳐져야 뛰지. 응? 노가다에서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하긴 할 거야. 근데 너의 몸이 그래. 자,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예상하는 것 의외로 안 받쳐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설명을 했고요. 그죠? 선택설. 자, 그러하다 보니까 자, 얘가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을 때 거기에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으려면 이제 유전 정보가 다양했었고 다양한데 이게 지금 유전 정보가 스스로 다양해질 수도 있죠. 돌연 변이에 의해서. 그죠? 갑자기 없던 유전자가 뿅 생겨가지고 그때 환경에는 못 살아남았다가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을 때. 근데 항생제 저항 유전자가 생김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구 입장에서는 돌연변이가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야. 돌연변이가 진화를 나름 이끈다. 나의 생존을 이끌어간다. 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윈의 자연선택설 순서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뭐였었어? 처음 순서. 변이. 그치? 과잉생산, 변이. 그리고 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거 제한된 곳에서 그지 생존 경쟁 먹이를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생존 경쟁 거기서 적자가 살아남지 강자가 살아남고 강한 애들끼리 또 생식을 해서 그 형질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고정된 값으로 흘러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연 선택되더라. 그리고 진화를 이끌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할 거 뭐냐면 211쪽 간단합니다. 더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211쪽 내용 한번 봐볼게요. 지구상에서 211조. 지구상에서 어떻게 해서 자, 무기물밖에 없었던 환경. 무기물이 뭐예요? 무기물? 아마 여러분이 지구과학 7 처음 부분을 하셨을 때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원소가 뭐였습니까? 질소? 아니, 지금의 지구와 지금 이 대기는 질소가 제일 많지만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그죠? 우주로 유니버스로 생각하시게 되면 우주 별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제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우주라는 공간에 존재했던 원소는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1번이 그래 수소예요. 수소였고 자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기체는 아주 오랜 시간이 더 지나와야지만 원자 번호가 좀 더 많잖아요. 원자들끼리 그 원자들을 구성하게 하는 여러 소립자들 그죠? 이 소립자들의 충돌과 핵 융합 반응들에 의해서 점점점 원자의 핵들이 생겼잖아요. 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지만 그지? 이 양성자 1번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쿼크들의 모임이잖아. 양성자 플러스 1이지만 업쿼크, 다운쿼크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지? 다운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이런 식으로 그지? 기억난가요?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전하량을 갖고 있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자들. 쿼크 말고도 더 작은 입자들 많아. 뭐 렙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우주가 탄생하는 그 빅뱅 당시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다가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식었었을 때 온도가 조금 더 식고 얘네들의 분자 온도가 조금 더 더뎌졌을 때 각각의 정성기적 인력으로 붙어서 원자 핵들을 다 형성을 시켰죠. 그런 식으로 원자들은 그들끼리 또 융합되면서 점점점 원자 분호가 큰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너네 다 한 거야. 너네 배웠던 거야. 지구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야.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원자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수소랄지 수소기체랄지 그죠? 또는 헬륨기체랄지 그리고 많아봤자 뭐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밖에 없었던 이런 우주 대기에서 오케이? 어떻게 우리 생명체의 씨앗인 생명의 가장 기본인 세포막 그죠? 생명의 세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째야 돼?
일단 세포 막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체다. 나만의 고유한 물을 담아두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지만 생명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유전 정보인 핵산을 갖고 있고 스스로 어떤 단백질이나 효소를 만들고 다 유기물 덩어리잖아. 유기물. 그치? 근데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다 무기물밖에 없어서 저렇게 무기물.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헬륨. 그런 무기물밖에 없었던 공간에서 어떠한 것이 태동이 되어서 이 유기물의 시초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유기물이 탄생을 해야, 그죠? 유기물이라고 하는 탄소들이 막 결합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탄소 화합물들,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이라도 해야 지질막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핵산이 되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의 세포 안에는 다 탄소 화합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지? 맞지? 그래서 어찌하여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에, 우리의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런 무기물들이 유기물로 탄생하였나,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 궁금했었어. 유기물이 쌓여져 있어야지만 생명이 시초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로 3가지 가설이 있어요. 우리 지구 시스템의 유기물 태동의 시초들 3가지 제안들이 여러분 책에 화학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외계 유입설 이렇게 3가지 211쪽이 있습니다. 자, 화학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외계 유입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저 3개들 중에서 화학진화설에 대해서 되게 엄청 딥하고 디테일하게 배웠고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고1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만 배우진 않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합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책을 또 배워, 추가적으로. 어떤 학교에서는 그 통합과학 탐구 실험마저도 이 통합과학 서술형 평가를 볼 때, 학교 시험을 볼 때 같이 집어넣고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있고, 따로 그냥 통합과학 탐구 실험만 따로 간단하게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단위수가 1이야. 그러니까 주에 1번씩 정도밖에 안 들어가. 얘는 단위수가 4여서 주에 4번씩 들어간 형태야, 골통합은. 오케이? 근데 수행평가로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 배웠던 얘네들이 이 서술형 평가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에 그 통합과학 탐구 실험에서, 실험책에서 조금 더 딥하게 다뤄집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오케이? 일단, 화학진화설은 뭐냐면, 화학진화설은 오파린이라는 대학 교수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왜? 자, 우리 단백질, 생명체에 제일 많이 물질대사를 해결하는 단백질 어떻게 생겼어? 가장 기본 단위체가 뭐였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4글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자, 어제 축제가 끝났어? 다시 돌아야 돼. 자, 얘들아, 축제는 어제 끝났어. 머릿속 어딘가 서랍장, 어디 언저리에 서랍장이 있을 거야. 자, 우리 단백질과 핵산을 제일 먼저 초반에 배웠었다.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체는 포도당이었었고, 이런 거.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4글자. 땡땡땡 산으로 끝나요. 다 나왔다. 아미노산. 그래,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핵산. 7글자. 뉴클레오타이드. 네네네네네. 아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줘야 돼. 애들이 왜 시급시급하게 분명 공부를 했는데 안 끄집어놔진다고.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는 포도당.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체들의 다 기본적으로 탄소나 수소나 탄소, 수소나 산소, 질소, 그죠? 또는 포도당은 이런 원소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화합물들이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봤더니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한 20여 종류 있잖아. 대체적으로 모든 생명체에, 그러니까 식물만 가지는 아미노산, 또는 어떤 특정 곰팡이만 가지는 아미노산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다 공통적으로는 필수적으로 20여 개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미노산의 구조를 봐봤더니 이러다는 거야. 탄소를 기본 축으로 해서 이쪽에 카르복시끼를 가지고 있었죠. COOH, 그지? 이쪽에 아미노끼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쪽은 여러 타입이 붙어 있었잖아. 어떤 거 OH가 붙어 있는 아미노산이기도 하고, 어떤 거 그냥 단순히
이제 거울상처럼 똑같이 H가 붙어있기도 하고 여기 타입에 20개는 있었다고. 1번부터 20개는. 서로 다르게.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잖아. 자, 낱낱이 해결해놓고 보니까 왠지 오파린이라는 과학자가 생각해보니 우주 대기 중에 CO2 많이 있었죠? 그죠? 우주 대기 중에 CO2 많이 있었고 H2 많이 있었고 그죠? 오케이? 또 아미노산이라는 기체도 있었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느낌상 전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우주라고 하는 건 우주 방사선도 되게 많고 에너지도 높은 그죠? 공중 방선이랄지 번개 같은 이런 에너지들이 공급되면 정기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원소 간의 결합이 천년만년 그대로 갈까? 얘네들끼리 원소 관계랑 얘네들끼리 원소 관계랍이 천년만년 그대로 고정값이진 않겠죠. 원소와 원소들끼리 고무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 짝꿍을 바뀌는 재배치 결합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기물들이 공중 방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지들끼리 어떤 화학적 결합이 끊어지고 추가되고 함에 의해서 오케이? 이런 식의 재배치를 할 거다. 왜? 수증기들 계속 공급이 될 거고 지구 뜨겁고 대기가 뜨거운 그러니까 이제 막 행성이 생겼을 때니까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이제 막 생겼을 때니까 지구가 굉장히 불덩이로 뜨거웠을 거고 계속 아직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한다고 해도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들이랄지 또는 이 H2라고 하는 게 수증기 상태로 계속 공급이 될 거라 이러한 아이들의 이런 그 무기물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됐었을 때 자 봐봐 여기는 아미노산 NH3 뿅 들어가서 화학적 결합을 해 여기에 CO2 들어가서 뿅 결합해 오케이? H2 결합돼서 기본 틀을 줘 그런다면 충분히 C를 축으로 해서 여기에 CO2로부터 공급된 또는 H2로부터 공급된 얘네들이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고 아미노산으로부터 공급됐던 얘네들이 결합이 되고 이런 화학적 불격을 만들 수 있었을 거잖아. 오케이?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었겠잖아. 화학적인 어떤 결합들에 의해서. 재료들은 있고 이런 에너지나 전자들의 결합을 떨어뜨릴 수 있을 법한 에너지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그래서 오파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화학 진화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런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많은 유기물들은 무기물로부터 우주 공간에 있었던 다양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공중 방전에 의해서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제안을 했어. 처음에 제안만 했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은 하진 않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알잖아.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아. 내 의견 맞아. 그러면 그 교수님 밑에 있는 대학 원생이랄지 등등등이 실현을 해줘야 돼. 이 교수님의 의견이 맞게끔 뭔가 이제 뭐 해서 자기의 논문을 또 거기에 이제 서브 저자로 해가지고 해야 자기도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파린이 얘기했던 이 주장대로 걔를 구현을 해본 거야. 밑에 있는 대학 원생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막 이런 시험관을 만들어가지고 밀러가 이렇게 자 긴 관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끓는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고가. 요 위쪽은 자 기체를 넣어줬어. 오케이? 기체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막 에너지들이 계속 공급될 수 있어야 되니까 필라멘트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지금 기체들이 들어있는 곳이야. 여기는 끓는 물이 계속 제공되는 곳이고 정말 축약해서만 그림을 그릴게. 그리고 막 필라멘트가 있어. 고전압이랄지 고에너지 전기장이 제공이 돼야 되니까 필라멘트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필라멘트가 이제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압기가 있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을 어떤 액체를 받아두고 있는 곳이야. 대충 그렸다 진짜로 미안하다. 자 아무튼 이 공간 안에 수소기체 그 다음에 암모니아 오케이? 메테인 이런 환원성의 기체들을 넣어줬어. CO2 넣어주고 전압기를 통해서 막 지지지지 에너지를 막 당분간 주고 나서 일주일 동안 처음에 여기 공간에는 어떤 유기물도 없었어. 전혀 유기물이 없는 상태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형태들도
없었던 환경을 제공해줬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유기물이라는 게 여기 안에 없어서 그냥 물밖에 없었거든. 끓여진 물 H2밖에 없었거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전압장치에다가 전압을 주고 지지지 에너지를 주게끔, 그리고 얘가 소멸되지만 않게끔 기체를 계속 공급은 해주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무기물들이,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야.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없었던 뭐 시아나수소 같은 아이들도 만들어지고요. 화학 결합으로. 그러니까 재배치를 한 거죠. 있었던 이 원자 간의 어떤 결합이 재배치돼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새로운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간단한 화학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아이도 만들어지고, 이런 암모니아도 만들어지고, 알라닌이라고 하는 제일 간단한 사이즈의 유기물 아미노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HH에 H를 가지고 있는, 오케이? 유기물도 만들어지고, 돼요? 세로 결합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유기물들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간단하게 무기물 넣어줬고 에너지 공중방전 같은 에너지만 줬고 계속 H2O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끓인 물만 줬는데 이런 유기물들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조건, 대기와 똑같은, 물론 우주와 똑같은 환경을 그대로 100% 구현해 볼 수는 없었겠죠.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계산해서 아주 높은 고에너지, 고전압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상태일 거다 라고만 생각했고, 그걸 구현해 두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간단한 유기물들이 합성되는 걸 통해 이런 유기물이 기본 베이스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유기물들끼리의 또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 우리 세포라고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그나마 이해되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 생명체에 어떻게 하여 우주 공간에 유기물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건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해봤던 화학 진화입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 무기물들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 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우린 이미 받아들이고 알고 있죠. 왜? 전자의 어떤 새로운 결합에 의해 원자 간의 짝꿍이 서로 바뀌면서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화학 진화설이죠. 오파린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하시고, 밀러의 실험, 자, 거기 밑에 박스에다가 적어주세요. 화학 진화설은 오파린이 제안한, 그죠? 가설. 빨간색,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탄생되더라. 오파린의 제자, 밀러의 실험. 밀러가 실험하는 걸 통해 확인을 해냈어요. 밀러. 맥주 이름 아닙니다. 밀러. 아직 멀었어, 아직. 몇 캔째야? 3캔째잖아. 그러니까 한 캔 더 먹으면 3캔째지. 여기는 뭐 밀러 맛집이 아니라 라랑드 사이다 맛집이냐? 그래서 거기 지금 화학진화설, 그죠? 화학진화설, 심의 열수구설, 외계 유입설 이렇게 3개 나와 있는 그 조건, 그 마지막 표 3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맨 위에 보면 유기물이, 간단한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이 복잡한 유기물로부터 뭐가 탄생되고 원시세포가 탄생되고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그 흐름, 그 뿅뿅뿅뿅 4개 네모 박스 해가지고 나왔던 그 흐름이 오파린이 제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생명체 기원, 세포, 우리 세포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이 개체는 어차피 우리 몸 자체도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화합물들이 유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구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는 대부분 다 모였었기 때문에 그냥 무기물밖에 없었던 그 대기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의 기본이 만들어지고 화학 반응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제안한 거, 그게 화학 진화설이고 그걸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화학 진화설이, 왜냐면 너네도 알겠지만 그러면 확률이 되게 낮잖아. 왜냐면 우주 방사선이랑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막 뜨고 있는데 그게 온전히 그 바닷속 원시 지구 바다 안에 이제 쌓여가지고 또 그것들끼리 계속
이제 화학 반응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 안에서도 또 막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고 물도 있을 거고 또 그것 때문에 Y가 될 거고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데 이상적으로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약간 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팩트적으로 관찰을 해보고 나서 아마도 원시 지구 환경에서 뭐 해저, 여러분 지금 판 구조론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남자쌤한테. 그러면 판과 판의 경계랑 그 사이에서 막 해구나 또는 이제 해령과 같은 막 그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 있는 상태의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특정 위치에서 유기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테인 생성 세균이라고 하는 정말 열악한 환경, 열악한 환경은 온도도 엄청 높고, 온도가 높아야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온도도 엄청 높고 압력도 엄청 높고 라고 하는 심해 열수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해구 중에서도 굉장히 심해, 굉장히 깊은 골짜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생명체가 우리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생명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버티고 살고 있는 미생물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미생물로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그 미생물로부터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책에 보면 그 열수구라고 하는 특정 환경이 온도도 되게 높고 거기다 에너지가 되게 풍부한 환경, 그러니까 뭔가 화학 반응이 잘 내게 될 수 있는 무기물들도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아마도 우주 대기라고 하는 공간은 이런 우주 방사선들이 계속 쪼여주고 있는 환경에서는 화학 반응이 계속 만들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끊어졌다가 할 거라 거기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오파린이 말했던 거와 비슷한 형태로 뭔가 유기물이 만들어지겠지만 거기는 힘들 것 같고, 원시 대기는 힘들 것 같고, 원시 대기가 아니라 바닷속 굉장히 깊숙한 지금 현재 메테인 생성 세균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물체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 같은 특정 환경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져서 그것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앗, 거기서부터 새로운 개체가 생겨난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해 열수구설이에요. 그런 특정 공간, 열수구라고 하는 굉장히 에너지가 풍부한, 그러면서 무기물들이 계속 유기물과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유기물의 씨앗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의 기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 근저는 똑같아요. 어떤 근저는 똑같냐면 유기물이 최초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야. 근데 오파린이 말했던 거 원시 대기의 동중방정과 같은 화학 반응. 근데 그게 계속 생기니까, 끊임없이 생기니까 확률이 되게 낮다.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심해 안정된, 저기 굉장히 안정되고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 이제 어떤 생명체의 첫 태동이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유기물이 우리가 창조가 돼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심해 열수구설. 둘 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라고 주장한 건 똑같아요. 오케이? 둘 다 뭐하고 화학 진화설하고 심해 열수구설 둘 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이 형성이 돼야 돼요. 무기물로부터 형성되면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한 건 똑같아요. 자, 근데 그것도 확률이 낮을 것 같아. 그것도 확률이 낮고, 자, 외계 유입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신 분들은 어떤 걸 얘기했냐면, 우리 지구상에 아주 많은 생명체가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겠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냥 우리는 보니까 운석들, 왜냐면 소행성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구라고 하는 그 나라 역사,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소행성 충돌이나 그런 운석들이랄지 우주 공간에서부터 왔던 잔재들의 충돌이 많잖아요. 공룡의 화석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운석들이 충돌해 왔을 때 외계에서부터 어떤 유기물 입자들이 우리 지구상에 잘 정착을 해서 어떤 형태들이 만들어진 거다. 외계로부터 유기물이 유입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운이 좋게도 여러 운석들의 어떤 그 화석들, 흔적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운석 안에 유기물의 잔재, 우리 지구상에서와 똑같은 유기물들의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자, 맨 마지막 거.
외계에서 만들어진 운석을 통해 운석을 연구해봤더니 그 운석 안에 아미노산, 우리 지구상에서 동일한 아미노산의 유기물이 포함된 사실을 통해서 외계로부터 이런 필수 유기물들이 유입되어서 생명이 태동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 개 중에 하나씩만 보면 다 어폐가 있어요. 약간 장단점, 설명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우리가 과거를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라도 공급받든, 그치? 공급받았다는 게 외계 유입설이겠죠? 공급받든 아니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내든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냈고, 그런 유기물들이 간단한 유기물들, 아미노산 같은 거, 그치? 또는 뭐 지방산 같은 거, 또는 뭐 인지질 같은 거, 그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어냈고 우리와 같은 생명 시스템이 탄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뭔가를 차이를 판단해야 이게 뭔 말이야 할 수 있으니까 넘겨서 218쪽에 8번에서부터 우리가 7번까지 풀었거든요. 8번에서부터 8번만 하고 시작. 생물 다양성 아직 설명 안 해서 8번만 하고 잠깐 쉬어봅시다. 8번. 다음은 원시지구 218쪽 8번입니다. 다음은 원시지구 생명체 출현 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 218쪽에 18번이 아니라 8번. 지구 생명체 출현 가설에는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유기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화학 진화설과 원시대기. 그치? 원시대기의 환원성 기체. 산소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을 때니까 원시대기에 이렇게 환원성 기체, 수소를 많이 포함한 환원성 기체들, 수소기체, 여기 지금 이 뭐였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암모니아, 미쳤다. 아미노산이래. 암모니아, 그죠? 이산화탄소, 이런 환원성 기체, 메테인, 이런 환원성 기체가 많았었고, 거기서부터 막 에너지의 공급들이랄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 원시대기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택도 없다. 심해 열수구설 같이 안정된 환경이어야지만 다시 화학 반응을 재차 안 하고 붕괴가 안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심해 열수구설 유기물이, 그리고 그냥 유기물이라는 게 외계에서부터 유입됐다고 보는 외계 유입설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종류의 어떤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생물 다양성 부분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213쪽에 챕터 2 생물 다양성 부분입니다. 생물 다양성. 일단은 생물 다양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져요. 생물 다양성. 서윤현이 괜찮아요? 자, 213쪽에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일단 생태계 다양성. 느낌 오죠? 생태계가 뭐예요? 생태계가 하나의 큰 시스템, 특정 무기환경 요소랑 소비자, 생산자, 뭐 분해자 이런 역할들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생물 군집과, 그치? 생물 군집과 무기환경 요소가 존재하는 그런 환경인데, 그걸 쉽게 말하면 뭐 해양 생태계, 그치? 뭐 바다 생태계, 그치? 늪지 생태계 따로 나눌 수 있잖아. 습지 생태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런 환경 공간이 여러 개로 다양하게 존재해야, 그치? 특히나 우리가 아마도 느끼고 있을 거야. 예를 들자면 지금은 되게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 근데 정말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먹이 사슬 형태라고만 생각하자. 네?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지. 여러분이 초육 때 배우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떠한 생태계는 그냥 선형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메뚜기가 누구한테? 파리가 메뚜기를 먹나? 아니구나. 벼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그지? 개구리를 누가 잡아먹고? 쥐가 먹고, 쥐를 누가 먹고, 쥐를 비암이 먹고, 비암을 독수리가 먹고,
이렇게 어떤 특정 환경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선형으로 사슬 형태처럼 단순하게 심플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생태계와 이제 뭐 메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치도 있고 방앗개비도 있고 방앗개비랑 여치 본 적 있냐? 이렇게 다양하게 얘네들을 존재하고 있어서 깨구리가 만약 메뚜기가 사라져도 벼가 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메뚜기가 사라져도 다른 걸 먹고 이 생태가 유지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생물종이 많아야 생태계가 오래 유지되는 거잖아. 자, 그걸 우리의 사람으로 이까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뭐 식품이랄지 가공업이 많이 발달해서 굶어 죽는 그런 환경은 없지만, 그지? 근데 단순하게 먹는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고 생존하고 생존에 필요한 이런 여러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생물의 다양성이 아파트 짓는다고 건물 짓는다고 파괴를 시켜버릴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제 공무원들도 있잖아. 뭐 농림업도 있고, 그지?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멸종 위기가 될 것 같은 식물이나 또는 동물의 유전자 코드, 유전자 뭐 ATGC, TTA, 염기별 서열들 다 일일이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유전자들을 약간 복제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여전히 지금 기울이고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크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생물 다양성 개념이 뭐냐, 그리고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걸 배우는 다문이 여기야. 약간 사회적인 개념도 통합사회 책에서도 본 것 같아. 그냥 뭐 약간 뭐 생활과 윤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인 개념도 좀 들어가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런 생태계보다 요런 생태계가, 그죠? 전반적인 어떤 생물의 생존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생존에 유리한 형태이다 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의 특징, 그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구성 요소에 무엇이 있냐?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오케이?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오케이?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 뭔가 환경이 달라야, 우리가 지금 이미 진화와 자연 선택사를 배웠던 것처럼 제공되어져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 달라진 환경에 나름 적응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아남아서 계속 다양해지는 형태로 진화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어야지만 그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습지나, 오케이? 느본이나, 오케이? 우리 지구 전체로 보자면 우리는 열대우림지대는 아니니까 열대우림에 이제 공기뿌리를 가지고 물속에 담겨있는 큰 나무 있거든요. 우리 소나무든 그러진 않잖아. 근데 뭐 태국이나 이렇게 막 되게 뭐 물이 많은 어떤 도시나 그런 지역에 가면 맹그로브라고 하는 특정 나무가 있어. 맹그로브 지대 같은 그런 특정 환경이 지금 그 환경에 생존한 식물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전 정보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는 우리의 어떤 생물 자원, 먹이 자원에 필요한 형태로 이제 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원이 풍부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일단 많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대지방 등등등, 그죠?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형태의 생물들에서만 이렇게 되게 추운 환경에서도 뭐 어느 점 내림 같은 현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추운 환경에서도 얼어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러 유전 정보들을 걔네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유전자를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많은 이런 정보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많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환경이 다양하게 제공이 될 때, 자, 이런 종도, 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정의가 뭐였어? 종의 개념 정의가 뭐야? 종. 초6 때 하고 중1 때 했던 개념 중에 하나. 종의 정의는 자연의 상태에서 생식해서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최소 단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나귀랑 말 교잡시킨 얘네 있지. 노새 잘못 사는 노새가 아니라 그 노새 있잖아요. 조금 그렇게 뭔가 쉐입이 당나귀처럼 작아. 말보다 크진 않아. 근데 말과 당나귀의 특징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노새라고 하는 아이는 자연 상태에서 노새와 노새들끼리 교배를 해서 자신의 노새를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불임이야, 불임. 임신 불가야. 오케이? 말과 당나귀의 교잡종이거든. 그러니까 노새라고 하는 새로운 종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생물에서 말하는 종은 자연의 상태에서 지들끼리 교배해서 생식이 가능한 또 다른 자손을 태어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종의 가장 최소한의 목적이 뭐야? 자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그 어떤 의무를 갖고 태어난 거야.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그게 심겨져 있어, 심어져 있어. 근데 인류라고 하는 게 환경이 되게 이제 뭐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뭐 선진국이나 좀 많이 발달한 나라와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선택이다. 결혼은 선택이고 애 낳는 것도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생물학적인 유전자에서는 자손을 낳게 하는 게 심어져 있어요, 이미. 오케이?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게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을 있는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최소 단위야. 그거 우린 종이라고 해.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하여서 생식 능력을 갖는 자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들이 최대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종이 분화돼서 뭐 아종, 여러 가지 종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개도 개라고 하는 종 안에서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개들끼리, 그치? 개는 개들끼리 교배할 수 있죠. 치아와랑, 그죠? 우리 뭐 보통 잡종, 그죠? 잡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굴 보니까 포메라니언 같기도 한데 말티스 같기도 같은, 푸들 같기도 한, 푸들하고 얘네들은 개라고 하는 그 종 카테고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들끼리 결혼하면 자손이 태어나. 근데 개랑 고양이랑 결혼해서 새끼나 못 낳아. 그지? 그러한 종들이 되게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도 생물이 멸종되지 않고, 생태계가 멸종되지 않고 유지가 되게 유리하겠죠. 자, 그럼 그 근본적으로는 뭐가 다양해야 되겠어? 근본적으로는 한 개체, 동일한 한 종 내에서도, 한 개체 내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왜냐면 근본적으로 뭔가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을 때 그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가능하려면 단순화된 하나의 종의, 하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지? 한 종류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유전자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처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 종 내에, 한 종 내에서, 한 종, 같은 종의, 같은 개체 내에서도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할 거예요. 지금은 많이들 이런 언급들을 할 겨를이 없어요. 막 이렇게 뭐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먹고 살기 되게 바쁘고 하니까 과학 뉴스나 이런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청조의 이슈가 되게 핫하죠. 전청조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 모르는다. 그죠? 뉴스 잘 안 보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남현이는 알아요? 그죠? 뭐 이렇게 요즘은 세대가 다 구분되어 있어서 나는 게임만 보고, 그죠? 막 이렇게 서로 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자 다양성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언급 안 되지만 현재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바나나, 그죠? 바나나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이 되게 그 특정 품종을 되게 선호를 많이 해.
그러니까 뭐 델몬트 바나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몇 개 그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재배하는 그 품종 자체가 한 종류의 종자 자체가 하나예요. 되게 당도가 높고, 그리고 원래 야생 바나나는 가운데에 약간 시큼시큼한 부분에 씨 있는 거 알아요? 오돌토돌한 씨가 실제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씨를 먹으면서, 바나나 먹으면서 애퇴하고 뱉으면서 먹나 씨를? 그러지 않지. 야생의 바나나는 씨가 실제 있어요. 근데 그 야생종을 계속 개량하면서 품종을 교배와 교비를 시키면서 품종을 개량을 시켜가지고 당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편히 까먹기 편한 형태의 하나의 품종을 계속 재배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 그 특정 그 바나나에 바이러스나 어떤 병원균, 개한텐 열악한 병원균이 한번 이렇게 우억 와버리면, 우리 막 코로나 한번 우억 와가지고 인류가 되게 많이,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되게 많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것처럼 특정 하나의 종자만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열악한 환경이 제공이 됐었을 때 그걸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예전에 213쪽 아래 보시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에서 213쪽 아래 더 들여다보게 봐봐. 거기 식용 바나나랑 예전에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이요. 특정 감자종, 단일 품종의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를 했었어. 근데 그때 한 1800년도 당시에 특정 곰팡이가 많이 번성을 한 거야. 그 곰팡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데 그 특정 감자를 재배를 하지 못하게 된 만큼으로. 오케이? 그때 많이 번성시켰던, 많이 이제 재배를 시켰던 한 종류의 감자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파리나 이런 게 썩고 감자의 어떤 그게 많이 작황이 좋지 않았던 거야. 심각하게 안 좋았어.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야. 이런 먹이 사슬의 하나로.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다양한 여러 종도 있고 특정 예에서도 다양한 품종,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지. 한 종으로만 계속 재배를 시키고 사람들이 그 종자가 싸고 잘 자라고 뭔가 선호하니까 그 품종만 계속 재배를 시켰던 거지. 근데 그 걔네들한테 취약한 형태의 어떤 병해충이 와버리니까 재배가 안 돼. 그걸 먹고 사는 인간도 먹이가 없으면 배고파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바나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단일 품종만. 그래서 계속 나름 우리 지금 막 여러 생물들을 교미를 시켜보는 작업들을 좀 해요. 식물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경우는 교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여러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라고. 그리고 시도를 통해서 교잡된 형태들의 뭐 파프리카도 다양한 형태, 고추도 다양한 형태,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런 유전 정보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류의 생존에 어떻게 보면 계속 유익한 측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 환경이 다양해야 될 것.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종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 종 다양성. 그리고 그 종 내에서도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달라진 환경에, 변화된 환경에 대처 가능한 개체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려 봤으면 한번 넘겨봐요. 거기 214쪽에 위에 보니까 종 다양성의 중요성,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 자, 방금 제가 이제 말로 설명했던 거와 똑같죠? 생태계 다양성은 그런 환경 조건이 다양하게 있어야, 그죠? 그래서 개발과, 그죠? 인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우리 사람이 뭐 아파트나 이런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적당히 개발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개발을 너무 많이 시키게 되면 또 그것이 도구로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유익하지 못함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번에 이제 생물자원 나와 있죠? 표. 그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좀 디테일하고 이제 마치 국어의 독해력을 요하는 내용처럼 나오기도 하니까 생물자원의 종류, 거기 별표 한번 써봅시다. 자, 인류는 생물에서 식량과 의복과 의약품 등등 다양한 자원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양한 자원들 중에서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됐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물 자원들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했고 식량 자원으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식량 자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금은 많이 안 쓰고 있긴 한데 구스다운 겨울에 그죠? 거위털 뽑아서 그죠? 거위나 지금 또 안 써. 알파카 동물 털 이용해가지고 막 알파카 이용한 옷들 코트들 많이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 동물로부터 얻어내는 거잖아 솔직히. 알파카나 거위, 구스나 오리털이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복 자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생물 자원들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의복이나 의복, 그죠? 그 다음에 뭐 식용, 우리가 먹는 거, 우리 다양하게 뭐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다 먹잖아요. 이게 뭐 거의 소랑 돼지는 그냥 뼈까지 다 주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돼지 뼈는 안 먹구나. 소는 그냥 뭐 그냥 다 발라 먹지 뭐. 뼈부터 거의 그냥 소 머리, 소 혀까지 하고 다 곰탕에 다 들어가서 먹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식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경우는 의약품으로도 우리가 이제 개발되어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개발돼서 사용을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아스피린 알아요? 아스피린? 아스피린 맞겠다. 아스피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진 않는데 저기 서양 미국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영양제 먹듯이 먹는 경우들이 많대요. 영양제 먹듯이 심혈관계 질환을 조금 이완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형태여서. 근데 이제 이 아스피린이 실제는 버드나무? 저기 이제 우리 전쟁 많이 났었잖아. 버드나무 특정 잎을 이제 막 빨아가지고 전쟁터에 전장에서 막 총이 난무하고 칼이 난무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막 다친 군인들이 막 이제 수술하고 게임 했어도 그죠? 막 구토하고 막 통증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이제 막 버드나무 잎을 막 빻아가지고 빻은 그 액체를 발라두면 통증, 그러니까 약간 파스 같은 느낌하고 좀 다르게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대. 근데 실제 그렇게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 우리 동양보다 훨씬 더 사용이 좀 빠르게 뭔가 그 화학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기술이 좀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잎에서부터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추출했어. 그게 지금의 아스피린이야. 진통과 해열 효과를 가져오는. 버드나무 잎을 빻아가지고 했더니 실제 그런 진통과 해열의 효과들이 있더라는 걸 통해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의대나 아니면 약대 이렇게를 진료를 생각하는 경우들은 어떤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 같은 그런 탄소나 원자들의 결합들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원을 필수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배워. 어떠한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됐었을 때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떠한 분자의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걸 통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 되죠? 화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버드나무로부터 추출이 됐고, 그로부터 우리는 뭘 어떻게 현재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의약품에 푸른 곰팡이랑 주목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건 아스피린이고요. 여러분 그 더 알기 왼편에 더 알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해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푸른 곰팡이랑 주목이 나와 있는데,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지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세균 배양돼지에 세균이 밥을 먹고 잘 자라. 그래서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해야 해. 근데 희한하게 세균 배양돼지가 오염이 된 것처럼 곰팡이, 시커먼 푸른 곰팡이가 끼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어. 그럼 여기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페트로기스는 파기가 되는데, 근데 관찰해봤더니 그 이제 연구원에 있던 대학생이 관찰해봤더니 세균이 여기는 다 잘 자라는데 마치 얘가 야 꺼져 오지마 한 것처럼 딱 이 경계까지만 여기까지만 세균이 잘 자라고 나머지는 딱 경계선에서 잘 못 자라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생각해본 거지. 얘도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있는 배지니까 이 곰팡이도 자기네들도 먹고 살라고 내가 여기까지는 점거를 할 거니까 너네 꺼져 하는 식으로 뭔가 이 세균의 증식을 막 여기까지 무한히 세균이 많이 증식했단 말이야.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물질을 이 푸른 곰팡이가
막 만들어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들어오고 적정해서 거기서 죽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제거시키는 어떤 물질을 만들 것 같다라고 하여서 푸른 곰팡이에 대한 연구를 한 거지. 그게 세균의 세포벽 성분이 뭐야? 페니실린이죠? 세균의 세포벽 성분만 찾아서 공격을 하는, 그죠? 항생제를 만들게 된 거죠. 최초 항생제. 그죠?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 성분,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 성분을, 그죠? 와해시킨 형태의 물질. 그죠? 그래서 그게 페니실린이라고 해서 곰팡이로부터 추출하게 된 거고요. 주목은 뭐냐면 고무나무. 여러분 집에도 고무나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고무나무 지 4개에 추출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3학 2학기 거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배웠잖아요. 염색체가 정 가운데 배치가 돼서, 그죠? 세포 분열 시기에 가운데 배치가 된 다음에 여기 동원체라고 하는 곳에 양쪽에서부터 분비가 됐던 뭐가 나와서 방추사가 나와서 얘를 쫙 이동시켜 가잖아. 염색체를 염색분체를 이동시켜 가잖아. 그치? 그렇게 이동시켜 갈 때 저 방추사가 계속 형성되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를 끄집고 너 일로 와, 얘를 끄집고 너 일로 와, 이렇게 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양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동을 시켜줘야 해. 근데 그런 방추사 형성을 억제시켜준 물질이야. 누가? 주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만들어낸 텍솔이라는 게. 텍솔, 주목. 적어봐. 여러분 책에 나와요. 텍솔. 그럼 그걸 어디다 쓰냐?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텍솔. 걔를 어디다 쓸까? 암의 기본이 뭐야? 암세포. 암세포의 정의는 뭐야? 암세포의 정의가 뭘까?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체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 안 돼. 딱 필요할 때 세포 분열, 복제를 한 다음에 세포 분열해서 하나, 카피본, 원본 카피본 2개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분열 안 해야 돼. 근데 세포 주기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먹이 돼가지고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계속 복제하고 세포 분열하고 계속 복제하고 세포 분열해서 한 층을 이룰 때만큼만 세포 분열한 게 아니야. 영양배제에 보면 이 하나의 세포를 놔뒀잖아? 그럼 하나의 세포를 놔뒀던 게 하나가 2개 되고 옆으로 자라고 이렇게 한 층을 이룰 때만큼까지만 세포 분열하면 땡 끝이야. 정상적인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는 한 층을 이룰 만큼까지만. 근데 세포 분열의 주기가 이상해져서 얘가 암화되어 있잖아? 그러면 불특정 다수로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위로든 옆으로든 위쪽으로든 옆으로든 계속 늘어나는 거야. 세포 분열이. 이게 암화된 세포야. 이 하나가 비정상적인 암화된 세포여서. 그러니까 분열이 멈추지 않는 세포야.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암세포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았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분열을 하지 않아야 될 타이밍인데, 세포 분열하지 않아야 될 타이밍인데 분열이 조절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하는, 그러면서 암세포 특유의 특정 단백질을 분비시켜서 그 암세포들 덩어리 쪽으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양분을 끌어모아 오는 거야. 지그들도 살려고. 암세포를 또 그 끌어모아왔던 혈관으로부터 이 모세혈관이 발달을 하면 거기서부터 떨어진 세포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형태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네? 그게 암세포 특유의 특징이야. 암세포라고 하는 게 원래는 분열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분열을 해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런 암세포를 제일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할 때 뭐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약물 치료와 같이 동반되기도 할 때 그때 먹어주는 게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물질이 이 방추사가 계속 확장돼서 길어지는 걸 억제를 시켜줘. 그러니까 중기로 갔지만 중기에서 그 다음 시기는 흑이나 말기로 못 가. 분열이 완료가 안 되는 거야. 세포 분열을 멈춰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언제로? 중기의 시기로
스탑시키는 거야. 세포 분열 억제야. 오케이? 세세포 분열 중기시기로 스탑시켜버려. 더 이상 이렇게 복제는 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지라고 했지만 그 다음 중기 이후로 가지 못해. 후기나 말기로 진행이 안 돼. 세포 분열이 완료가 안 돼. 더 증식된 암세포들이 많아지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주는 물질이 뭐가 되겠더라?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텍솔이라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항암제. 예, 세포 분열 억제 물질. 그래서 이 의약품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고 매칭을 시켜서 물어본 형태들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어차피 식량 자원이랄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니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부스나 이런 것들로 이불을 덮고 있지만 겨울에 근데 안 좋았을 때 아주 오래전에 그냥 목화 손으로부터 손밑을 덮고 살았을 거잖아. 조선시대나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 손밑을 덮고 사는 손밑으로 겨울을 이제 이불 덮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동물의 어떤 털로 이불 덮고 살아도 될 만큼이 돼서 뭐 구수 이불 뭐 이런 거로 입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식량이나 의복이나 의약품이나 또는 이제 목재, 소나무나 참나무 또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올레길이나 수목원이나 또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왜냐면 사람이 조금 많이 발전되고 이제 인류가 개발되고 막 하다 보면 심미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아래 밑에도 다 간단한 조경이랄지 또는 이제 산책길 같은 것들 일부러 만들어주는 이유들도 다 그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공 조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생물 자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더라. 근데 그렇게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 원인이 무엇들이 있고 그 원인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5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저 합시다. 그죠? 마저 합시다.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일단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좋은데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 내용,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부분 아니야. 서식지, 파괴. 뭐야 이거?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뭐겠어? 서식지 파괴는 어떤 거야? 인간이, 그지? 산을 없애버려. 산 깎아서 아파트 짓고, 그지? 바다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땅 넓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되겠죠? 그죠? 서식지 파괴뿐만 아니라 단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곳이 편히 가기 위해서 터널 만들잖아요. 도로 터널. 그죠? 큰 산 사이를 뻥 뚫어가지고 하나의 도로를 만들잖아요. 편히 가게끔. 그것도 크게는 서식지를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단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죠. 로드킬, 그죠? 우리는 그러진 않지만, 그지? 뭐 야생의 고란이나 얘네들이 갑자기 없던 곳에 도로가 생겼어. 차들이 다닌데 우리가 그 고라니들에게 다 송수신 해줘. 야, 여기로 다니지 마. 야, 며칠 후부터는 여기 다리 생기니까 차 다닌대 오지 마. 라고 이렇게 소통이 돼? 안 되잖아. 그럼 가다가 죽지 뭐. 네, 야생동물들. 그래서 단편화 시키더라도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파괴는 더 크게 많이 변화시키가 되겠지. 그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중에 또 뭐가 있겠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모르는데 외래종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베스, 블루길, 그죠? 여전히 외래종이 도입돼가지고 베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베스 잡아가지고 그 동네 어디 막 이렇게 뭐 도청, 시청 같은 데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약간씩 사례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들 그 막 낚시하는 유튜버들이 오늘은 베스 알바하러 갑니다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베스 잡으러 갑니다 가고 하나발이 잡아가지고 거기 어디 시청에다가 주고 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베스 같은 붕어인데 우리나라 참붕어랑 다르게 생태계를 좀 많이 와해시켜버려요. 왜냐면 기존에 없던 생물종이다 보니까 기존의 생태계의 가장 먹이 단계에 위 단계에 있어.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버리니까 하나의 생태계가 완전 파괴돼 버릴 수 있지.
그게 외래적인 포획. 지금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 황소개구리가 그랬어요. 얘는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모를 만큼 엄청 큰 사이즈의 개구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황소개구리가 많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잡혀가지고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래적인 포획이나 또는 불법 포획, 남획, 그죠? 뭐 천연기념물 우리 다 지정해놨는데, 그죠? 그냥 몰래 밀렵으로 해가지고 팔거나 이렇게, 그죠? 뭐 건강에 여기 뭐 어디 천연기념물 누구의 간땡이가 되게 막 비싸다더라 해가지고 막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제 포획을 한다거나 남획을 한다 그러면 멸종 위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멸종 위기종들 같은 경우를 지정한다거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남획과 불법 포획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게 환경 오염이죠. 그죠? 인간이 그냥 인간의 개인의 욕심이 다 모여서, 그죠? 지금도 여전히 빨대 좀 쓰잖아요. 코로나 전에 빨대 안 쓰려고 되게 막 이렇게 일회용 사용을 뭐 제한한다, 규제한다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막 비닐 장갑이라면서 막 뭐 엄청 많아졌잖아. 여전히 이제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쉽지 않아. 그지? 뭐 텀블러 갖고 가서 스타벅스에서 뭐 하면 뭐 돈 얼마 다시 캐시로 돌려준다 어쩐다 라고 해도 있어도 안 갖고 가. 편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환경 오염들, 대기 오염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안 써야 되는데 저도 많이 반성을 하지만 잘 안 고쳐집니다. 음식을 포장 주문해서 받을 때마다 항상 좀 그래요. 참. 아무튼 환경 오염들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그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죠? 뭐 이렇게 어디 바다에 유조선이 유출돼 버려서, 그죠? 기름이 막 바다에 다 뒤엎어졌을 때 거기 있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물들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크게는 사회적인 수준, 국가적 수준, 그리고 개인의 수준으로 넘어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목이 왜 메이냐 갑자기. 자, 한 가지만 봐보자. 국제적 수준은 뭘까? 국제적인 수준은 나라와 나라끼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협약을. 여러분이 아마 춘천 정원박람회 갔다 오셨겠지만 춘천만 습지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됐었어. 춘천만은. 그래서 왜냐면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래지다 보니까. 그래서 야, 너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항구가 이렇게 몇 군데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협약을 최초로 맺었죠. 개발 제한구역처럼. 국제적인 개발 제한구역, 지구 전체. 그런 게 습지 협약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이제 사회 시간에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거? 사회적 수준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자원의 재활용이나 친환경 제품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을 이제 유발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최대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자라고 한 형태들의 노력을 막 중지를 모으는 거죠. 서로의 의견을. 그 다음에 국가적 수준으로는 한 나라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리산 그 우리 반달곰, 그지? 걔네들을 막 이렇게 개체 계속 연구하잖아. 개체 연구하는 그런 그 센터도 있어요. 이게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죠? 산림자원청 같은 거에서 다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국가적 수준으로 나라에서 멸종 위기종을 관리를 한다거나, 오케이? 또는 종자은행, 정자은행 아니야, 종자은행이야. 종자은행 같이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 정보를 이제 시퀀싱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다거나 유전자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수준으로 야생생물보호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렇게 법제정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형태로 이제 관리하는 게 국가적 수준, 나라적 수준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수준은 국제적 수준,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는 거.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디테일한 협약의 종류들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건 조금 더 책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그다음에 바젤과 그다음 뭐라고 있어? 런던 협약, 산업 폐기물 해양오염 방지라 했지. 지금도 탄소 중립 국가를 많이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협약을 맺고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하고 있긴 한데, 그지? 우리처럼 조금 개발이 다 완료된 나라는 큰 상관이 없는데 개발 한참 해야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 내드릴 거냐면요. 215쪽 개념 체크 단원 한번 내용을 채워보시고요. 218쪽에 저희 8번 했잖아요. 9번, 10번, 11번, 218쪽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1쪽에 11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12번부터 여기 17번까지 신유형 수능 열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할 테니까 222쪽까지 끝내오시는 거, 생물 다양성까지 끝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신나게 진도를 좀 빼보고 시험 공부 주중에 화목으로 공부하러 오셔도 돼요. 그리고